15분 타이머?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 보면서 하면 좋고. 아, 그래요? 네. 아니면 그냥 제가 뭐 다른 거 핸드폰으로 네.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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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부터 틀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3개 중에서 2개가 일단 그 테스트 벡터라는 것에 관련된 논문이고요. 그 마지막 하나는 인바리드 인스트럭션 팔로잉에 관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테스트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논문은 일단 뭐 테스트 벡터가 처음 소개되었던 논문,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이번 유립스 2023 오랄 받은 페이퍼인데 약간 테스트 벡터가 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룬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테스트 벡터에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테스트 벡터라는 거는 개념이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된 그 파라미터가 있고 이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될 텐데 이 파인 튜닝 된 모델 파라미터에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파라미터를 빼면 어떤 벡터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벡터를 테스트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럼 이 테스트 벡터를 통해서 약간 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테스트 벡터를 단순히 이 니게이션 빼기만 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구한 테스크 벡터를 둘 다 한 번에 더하게 되면 두 태스크 모두 잘하는 어떠한 멀티태스크 모델이 된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결과를 바로 보시면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태스크 벡터를 디게이션에서 어떤 특정 태스크를 잊어먹는 것에 대한 그런 테이블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타겟은 저희가 잊으려고 하는 니게이션한 태스크 벡터이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게이션 하지 않은 다른 이제 태스크에 대한 어큐러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박스 분홍색 박스만 보시면 일단 이 프리트레인에서 니게이티브 태스크 벡터 갔을 때 타겟에 대한 태스크는 이렇게 좀 많이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폴겟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컨트롤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NLP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NLP에서 만약에 테스트 벡터를 어떤 톡식한 시퀀스에 대해서 내가 학습을 시켜서 테스트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걸 니게이션 하게 되면 어떤 톡식한 그 제너레이션이 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테이블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키텍스트에 대한 퍼플렉시티는 막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데 톡식한 제너레이션은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벡터를 더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피겨인데 지금 여기 있는 가로축이 저희가 계속 더하고 있는 테스트 벡터의 개수거든요. 그리고 세로축이 어떠한 노멀라이스드 어큐러시인데 저희가 테스트 벡터를 여러 개 더하면 더할수록 어큐러시가 상승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멀티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테스트 벡터였고요. 그리고 다음에 준비한 이 논문이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앞에 했던 그 테스크 벡터를 설명을 드린 건데 누립스 2023 오랄 받은 페이퍼이고 테스크 벡터가 왜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룬 그런 논문입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이게 테스크 벡터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된 파라미터에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될 텐데 이 파인 튜닝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파인 튜닝한 데이터셋에 대한 그 아웃풋 분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어떻게 좀 증명을 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피규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태스크로 이제 파인 튜닝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분포만 바뀌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내가 이 두 개를 더하게 된다면 두 태스크 모두 잘하는,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잘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을 약간 좀 증명한 그런 논문입니다. 일단 기존의 테스크 벡터가 왜 잘 동작하냐, 약간 이것에 대해서 가설을 이전 논문에서는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이제 논문이냐면 이렇게 뉴럴넷이 있다고 할 때 이 with m이 이렇게 무한 차원으로 커지게 되면 어떠한 약간 뉴럴 네트워크도 우리가 리니어 모델로 분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이 M은 이제 무한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자들이 말하는 건 이렇게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일단 말을 하고 이것을 좀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험을 한 게 이 부분인데 이게 제가 좀 조잡하게 좀 한번 그려본 그런 피규어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존 하이포테시스 자체가 어떤 파인 튜닝하는 단계는 어떤 좀 리니어하게 일어난다. 이거를 반박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타 제로가 프리트레인드된 파라미터고 세타 스타가 어떤 파인 튠된 파라미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탄젠트 스페이스를 하나 그립니다. 탄젠트 스페이스 그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존 이 세타 스타라는 어떤 파인 튠된 파라미터와 우리가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한 이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이 두 개의 모델에 만약에 성능이 같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이포테시스가 좀 잘 들어맞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인 튜닝된 과정이 좀 리니어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번 이 저자들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피겨입니다. 그래서 뭐 포스트 오브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 한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약간 다양한 이런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이 같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스트 오브 리니어라이제이션 한 것보다 그냥 기존 파인 튜닝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더라라고 일단 결론을 지어서 파인 튜닝 과정은 리니어하지 않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태스크 벡터가 동작하는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웨이트 디스 인탱글먼트라는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라지 T라는 어떤 태스크가 있고 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 타우라는 태스크 벡터를 구했을 때 이게 사실 이 식이거든요. 웨이트 디스 인탱글먼트 식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떠한 식을 나타내고 있냐면 내가 만약에 데이터셋 1으로 구한 태스크 벡터 1은 다른 데이터셋이나 다른 태스크의 아웃풋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담고 있는 수식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디케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도 인디케이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수식인데 그러면 이 저자들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구한 타워 1이 어떤 두 번째 태스크나 아니면 다른 태스크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에러 값을 이 웨이트 디스 인탱글먼트에 대한 어떤 에러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본 결과인데 이 위에 게 이제 기존 그냥 파인 튜닝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파인 튜닝 모델이고 이 밑에가 테일러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서 리니어하게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청록색으로 갈수록 그 에러가 적다는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기존 파인 튜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나 알파2가 뭐 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 에러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첫 번째 태스크 벡터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다른 데이터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그에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이 리니어하게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된다면 어떤 그 영향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 자체가 그럼 일단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이 리니어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존 가설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리니어하게 일부러 만들어줬을 때 어떤 이런 에러 값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파인 튜닝할 수 있도록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게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일 때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긋고 이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만 파인 튜닝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 태스크 벡터를 구하면 이 태스크 벡터가 그 기존에 있던 그 태스크 벡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 1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 저자들이 주장한 그 방법론이고요. 이 태스크 벡터 파인 튜닝 되는 과정을 리니어하게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만 벌어지도록 한 게 이 마지막인데 지금 이게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과 이제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좀 크게 많이 오르신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립스 2023 오라를 받은 페이퍼이고 뭔가 이제 좀 수학적으로 테스트 벡터를 잘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게 뭐 진로라나 약간 그런 거 보면 뭐 디퓨전에서 로라를 되게 뭐 인터폴레이션하고 웨이트를 더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걸로 얕게 알고 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좀 가져왔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모든 태스크가 같은 하이퍼플레인 안에서 많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건 이제 딱 그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하이퍼플레인 위에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 파인 튜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렇다면 그게 결국엔 모든 태스크가 다 독립적이라는 가정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게 많이 진행됐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기는 하네요. 탄젠트 스페이스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네, 저기서 그 측정한 방식이, 네.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하고, 뭔가 그 태스크를 제외한 뭐 다른 태스크까지 다 포함해서 성능을 측정한 건가요? 아니면 딱 그 파인튜닝한 태스크에 대한 점수만을 측정을 한 건가요? 8개에 대해서 테스트 벡터를 구하고 그걸 이제 다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8개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하는 건데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8개를 다 파인튜닝을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넌리니어 파인 튜닝 방식보다 저 리니어 파인 튜닝, 저기 어쨌든 컨스트레인이 있는 거니까, 리니어 파인 튜닝이 성능이 더 좋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논리니어 파인 튜닝이 그 기존 태스크 벡터이거든요. 이제 네네. 지금 이 웍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냥 태스크 벡터 구해서 8개를 더했을 때의 수치가 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좀 리니어하게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태스크 벡터를 구하면 이제 약간 이 피겨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특정 태스크 벡터가 이제 다른 태스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했을 때 더 좋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논문 하나 한 거예요? 2개 한 거예요? 2개 했습니다. 네. 3분이 남았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은 이제 인바디드 인스트럭션 팔로잉이고요. 이제 이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되게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이제 특정 저희가 골이 달성하고 싶은 골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랭귀지 인스트럭션과 카메라 옵저베이션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액션이 주어졌을 때 다음 액션을 예측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존 웍들의 리미테이션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테스트 타임 때 우리가 약간 트레이닝 때 학습하지 않은 다른 이제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이게 잘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저희가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줌에도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활용하지 않고 어떠한 이 비주얼 옵서베이션만 사용을 해서 다음 액션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게 그 비주얼 옵서베이션에 좀 이렇게 오버피팅 됐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 어프로치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랭귀지 인스트럭션과 어떤 그 인터널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얼라인 시키는 것. 이거는 뒤에서 이제 피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액션이라는 것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자연어 형태로 주는 그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약간 로우 레벨 액션을 이제 선택하기엔 너무 하이 레벨이라서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왼쪽 피겨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멀티모달 인코더에 이제 랭귀지 인스트럭션과 이제 카메라 옵서베이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 액션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요 단에서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다음 액션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 모티베이션을 삼았던 것처럼 이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좀 온라인을 맞춰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메타 액션이라는 것들인데 메타 액션은 이 랭귀지 인스트럭션보다 조금 더 약간 간단하게 사이드 스텝, 레프트 스텝 백 이런 것처럼 약간 조금 더 간단한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조금 액션을 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메타 액션을 어떻게 뽑아내냐를 한번 보시면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2스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프리 트레이닝 시에는
일단 메타 액션 요놈들을 일단 프리딕션을 하게 되고요. 파인튜닝 과정에서는 이 메타 액션 프리딕터와 최종적으로 액션 프리딕터를 학습을 시켜서 좀 기존에 있던 리미테이션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면 실제로 뭐 랭귀지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냐를 한번 보시면 이게 씬이 저희가 씬 이미 본 도메인이고 언씬이 언씬 도메인인데 지금 여기 맨 아래쪽이 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그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씬이어도 그러니까 학습 때 보지 못한 도메인이어도 좀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without instruction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분들의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인스트럭션을 좀 더 잘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을 만약에 빼면 어떻게 되냐를 봤는데 기존 웍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을 빼도 퍼포먼스 드랍이 많이 없는 걸 봐서 그러니까 비주얼 옵저베이션을 너무 많이 의존하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데 이분들의 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트럭션 빼면 0이 되면서 이제 아 인스트럭션을 좀 잘 활용하는 것 같구나 하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혜수님인데 혹시 혜수님 누가 계신가요?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할까요? 그러면 제가 호스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혜수님 마이크랑 조금 가까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5분 되겠습니다. 15분 안에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첫 번째 논문으로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관련 논문을 가져왔고요. 이번에 아이클리어 2024 스폰라이트 받은 논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Entropy is not enough for test time adaptation이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은 프리트레인 모델을 언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태스크이고요. 기존의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의 주어진 테스트 인스턴스 몇 개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 레이블로 이제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accumulate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 모델이 점점 망가지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모델 아웃풋의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샘플들의 아웃풋을 이용해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아웃풋에 이제 컨피던스가 강한 샘플들, 아마 정답일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샘플들을 기반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EATA라는 방법과 SA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은 엔트로피가 특정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경우의 샘플들만 선택한다던가 또는 이 동일한 기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기준점으로 이게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경우들을 작거나 이제 큰 경우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조건들로 샘플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에서는 이제 엔트로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은 엔트로피를 이제 컨피던스 메저로 사용하는 것은 릴라이어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스피리어스 코렐레이션이 있는 바이어스드 시나리오에서 엔트로피가 unreliable하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 어트리뷰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컬러 댐리스트인 경우에 이제 컬러 배경에 해당을 할 텐데 그런 바이어스 어트리뷰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딕션을 낸 경우 틀린 프리딕션이지만 굉장히 낮은 엔트로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이 destroy your object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배경이나 어떤 도메인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shape과 같은 시멘틱을 가지고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어진 이미지를 일부러 모양을 망가뜨려서 그들의 그 어떤 차이를 보고
그리고 이 pseudo label probability difference라는 PLPD라는 어떤 또 다른 메저를 이용해서 이 confidence를 측정을 하자.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샘플링을 하자라는 게 제안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 PLPD라는 거는 어떻게 주냐면 X와 이 패치 셔플드 데이터 인풋이 있으면 이 모델을 통과를 시키고 여기서 이제 각각 나온 인퍼런스 이 probability가 있을 텐데 이 X에서 인퍼런스 한 그 Y 해시 predicted 된 클래스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한 이 컨피던스 차이를 PLP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엔트로피도 낮고 이 PLPD라는 값이 큰 이 Area 4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샘플들만 셀렉션을 해서 그 각각 샘플들에 대한 이제 웨이팅을 줘서 업데이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Area 4에 있는 거는 엔트로피도 낮고 그러니까 확신하고 그리고 이 쉐입에 기반한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그 샘플들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잘 나오는 소타에 해당하는 그 PTA 방법들에 이어서 그냥 또 다른 어떤 메저를 하나 가져온 방법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법한 어프로치이지만 막 엄청나게 신선한 새로운 발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본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넷 C 같은 벤치마크에서는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EATA 같은 거에 비해서. 근데 다만 이제 컬러드 엠니스트 또는 워터버드처럼 바이어스 벤치마크에서는 좀 큰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방금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신 그 태스크 어리스메틱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때 우리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포게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좀 분석을 하고 새로운 발견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 이제 좀 밝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파인튠 모델에 대해서 전에는 이제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좀 잊어버리고 파인 튜닝에 좀 오버피팅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그거에 해당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아니라 파인 튠된 모델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해주면 실제로 그 프리트레인 할 때 있었던 케이퍼빌리티를 리커버 할 수 있다라는 발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conjugate promp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conjugate prompting을 통해서 pre-train capability를 recover 할 수 있다라는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pre-train 모델을 safety 관점에서 fine tuning 한 다음에 deploy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harmful한 그 아웃풋을 내뱉지 않도록.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모델을 세이프해라고 주장을 기존에는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이프한 모델을 지금 디플로이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세큐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앞서 보여주신 그 부분 그림이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게 프리트레이닝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파인 튜닝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 주황색에 대한 어떤 포션이 커서 이 주황색에 대한 태스크를 풀게 되고요. 같은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파란색과 주황색에 이제 겹쳐 있다면 주황색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파인 튜닝 한 경우에는 이 파란색에 대한 포션이 커서 파란색에 대한 태스크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다른 주황색 영역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태스크 중 이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는 게 파인 튜닝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컨주게이트 프롬프팅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주황색의 태스크를 풀 수 있도록 모델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다.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주신 페이퍼랑 좀 차이점은 그 전에는 아마 이 주황색과 파란색이 이게 절반씩으로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포션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그 크기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보여준 이제 예시입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에 해당을 하는 게 이제 원래 repeat the input이라고 하면은 인풋이 이제 the sky is blue가 나오면 아웃풋도 the sky is blue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what is 2 plus 2라고 얘기하면은 이 what is 2 plus 2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4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in context learning이 아니라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어떻게 학습된 모델이어서 파인 튠된 모델이어서 이 주어진 인스트럭션을 팔로잉 하고 있는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를 이제 영어에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요거를 프랑스어인가요? 네, 불어로 그 트랜슬레이트를 한 다음에 같은 인풋들을 쭉 넣어주면 어, 2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했을 때 2 더하기 2는 뭐야?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instructional following을 하는데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프렌치로 바꿔줬을 때는 in context learning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발견인 거고요. 오른쪽이 그 safety fine tune과 관련된 예시입니다. 이제 되게 이제 밀리언 피플들한테 이제 스팸 이메일을 뿌려라라는 어떤 프롬프트를 준 경우 원래 영어에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안 도와줄 수 없어라는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가 아닌 좀 생소한 언어로 트랜스레이트를 해서 같은 프롬프트를 주어진 경우에는 이들을 다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봤더니 이제 이거는 뭐 메일을 뿌리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는 이렇게 돼 하면서 실제로 이 harmful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영어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는 것이 전체 모델을 세큐어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시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관련된 실험도 있고 그 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분석은 리니어 리그레션 익스페리먼트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태스크를 같이 진행하는 프리트레이닝이 있었고 파인 튜닝 때는 어느 하나만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파인 튜닝을 하면 그 파인 튜닝을 했던 로스는 작아지고 프리트레이닝 때 봤었던 또 다른 로스는 이렇게 커지는 거를 보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일어난다고 확인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요 로스가 이제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케이팝 그 태스크도 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쭉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점으로 아까 태스크를 선택하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달하는 그 메인 클레임이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게 프리트레인 때 봤었던 그 또 다른 로스를 forgetting 하는 게 아니라 suppressing 하고 있는 거다, 막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하는 거를 capability,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팩터를 나눠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이 능력 자체를 해치는 게 아니라 요 인퍼런스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웨이트를 조절하는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선의 발견인 것 같아서 공유하고자 가져왔고요. 마지막 페이퍼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랭귀지 플라스티시티를 임프루빙 하는 방법의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제안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포게팅이라는 방법이 이제를 통해서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임베딩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러 프리팅을 할 때 이제 뭐 K 스텝에 한 번씩 쭉 초기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이 모델 자체가 새로운 랭귀지 임베딩 레이어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 장점은 태스크 어댑테이션과 이제 랭귀지 어댑테이션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QA 태스크, 퀘션 앤서링이라는 태스크를 풀고 싶을 때 영어에 대해서 요 임베딩 레이어는 고정하고 트랜스포머 바디는 QA 태스크를 학습을 하고 반대로 이 아래쪽 랭귀지 어댑테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바디는 고정을 하고 어, 이 임베딩 레이어만 새로운 언어로 어댑테이션을 하고 나서 어셈블을 하면 우리는 이제 독일어에 대한 퀘션 앤서링을 풀 수 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랭귀지 리와이어링을 하는 거가 이 랭귀지 어댑테이션을 할 때 새로운 언어에 대한 더 많은 컴퓨테이션과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했는데 이렇게 액티브 포게팅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더니 더 적은 양의 랭귀지 코퍼스를 이용해서도 이제 랭귀지 어댑테이션이 더 잘 되더라라는 부분을 밝힌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빠르게 잘 된다라는 실험 결과들이 있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태스크는 NLI와 퀘션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은 영어로 요 태스크 어댑테이션을 하면 되고 랭귀지 어댑테이션은 되게 작은 양의 토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 리소스 랭귀지에도 어댑테이션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이제 어셈블 하고 나서는 제로샷으로 다 테스트를 하고 멀티링규얼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1분 남았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두 번째 논문에서요. 네. 아, 네. 이 논문 같은 게 결국 분석 논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 반복지 않는다는 논문이라기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요 클레임, 요거는 이제 요건데, 요거가 메인 그 주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understanding이라고 보시면 될 그 첫 번째 논문 실험 결과에서 그 스피리어스 코릴레이션 없는 저 테이블 1에서는 성능이 왜 오르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네, 그렇게까지 막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저 네, 이미지널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잘 먹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 막 해석을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보진 않아서 혹시 네네. 있을 수는 있는데 인투이티브하게는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넘겨주시면 여기서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근데 세 명이에요? 네, 오늘은 세 명입니다. 근데 호스트를 음, 네. 시작할까요? 네. 저는 어, 너무 강학습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제너럴한 걸 들고 오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논문은 인컨텍스트 러닝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 텐데 그게 되게 핫하잖아요. 지금도 핫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컨텍스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논문이 작년 아이클리어에 있었고 오라를 받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면 몇 개 관련된 것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면은 여기에서 문맥적인 거 파악해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인컨텍스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뭘까요? 그럼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란 일단은 막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에는 리워드 제일 높은 게 뭔지 찾아내고 그러면서 행동을 배우는 방법인데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 제시한 단어인데 in context reinforcement learning은
그 시행착오의 과정을 모델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 하는 과정들을 하나의 이러한 시퀀스 프리딕션 프로블럼으로 보고 learning to reinforcement learn을 reinforcement learn을 배우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알고리즘 디스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냐면 그냥 강화학습은 이거는 강화학습의 세팅적인 얘기인데 오프라인 데이터 다른 그냥 슈퍼바이드 러닝 세팅들은 오프라인 데이터셋이 있고 거기로부터 이렇게 배우는 건데 강화학습은 스스로 데이터를 모으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랜덤한 데이터만 모으다가 점점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점점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쌓이고 결국 결론적으로 되게 잘하는 데이터들이 쌓이는 건데 그러면 이 데이터의 흐름이 못하다가 점점 잘해질 거잖아요. 그 데이터의 흐름을 모델링하면 그러면 알고리즘을 디스틸레이션 하는 게 되지 않겠냐라는 게 얘네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RL 에이전트를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면서 얘네들의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은 데이터셋을 쭉 트랜스포머에 넣어주면 얘가 처음에는 이상한 거 배우다가 아 이때는 이거 해야지 이때는 저거 해야지 하면서 점점 더 잘하는 방법을 트랜스포머로 모델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배우는 방법론을 트랜스포머로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맨 처음에 데이터 제너레이션 방법에서는 그냥 스탠다드한 RL 알고리즘으로 배웁니다. 에이전트를. 그러면 여기 HT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어떠한 에이전트 한 명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가 모은 데이터셋을 순차적으로 저장해 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차적인 데이터셋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넥스트 액션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럼 내가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거 받았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 들어오면 어떤 액션을 할까?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나는 히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은 이러한 액션을 해야 된다. 아까는 왼쪽으로 가봤고 아까는 오른쪽으로 가봤으니까 지금은 위로 가야겠다. 이러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배우는 방식을 트랜스포머로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이거 프리즈 해놓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는 러닝 히스토리들을 넣어주면 알아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리워드를 찾고 저절로 스스로 더 잘 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웃풋을 내뱉는 트랜스포머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지 모르겠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이랑 뭐가 다르냐? 트랜스포머를 강화학습에 적용하는 애들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디시전 트랜스포머나 이런 유명한 애들은 조금 트랜스포머가 생김새가 달라요. 막 리워드를 리턴을 인풋으로 넣어준다던가 이런 쪽으로 세팅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그냥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친구는 제일 유명한 게 가토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강화학습만 해결한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한 친구인데 이제 얘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얘는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만 넣어줍니다.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만 넣어준 애는 그냥 엑스퍼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액션을 했어를 배운 친구인데 얘네가 이제 AD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알고리즘 디스플레이션. 알고리즘 디스플레이션은 단순히 이 스테이트에서 엑스퍼트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현 상황을 발전시키려면 어떠한 행동을 했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되게 큰 차이점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앞으로의 실험 세팅들을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할게 엑스퍼트 디스플레이션이라고 ED라고 줄여서 부르는 건데 얘는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만 데이터를 써서 트랜스포머를 아까 학습한 대로 학습한 친구고 소스 알고리즘은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셋을 모을 때 썼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RL2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처음에 세팅이 되게 복잡한데 밴딧을 엄청 땡기는데 처음에는 오드 한 거를 땡겼을 때 돈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걸 핑크색인데 핑크색은 전부 다 잘합니다. 왜냐면은 테스트 때도 오드 땡기면 돈 나오니까 이미 폴리시가 그렇게 배워져 있겠죠. 근데 이제 2분 한 걸 땡겼을 때 돈이 나오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본 건데 알고리즘 디스플레이션은 내가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드 땡겼는데 돈 안 나오면 2분으로 땡깁니다. 근데 이제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오드만 땡길 줄 아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를 땡겨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내가 여기서 이 행동만 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점수가 낮은 걸 볼 수 있고 유니폼한 거는 얘는 그냥 얘만 땡기니까 절반씩 붙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에서 0이 된 거고 AD는 유니폼하게 나오면 내가 스스로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수행 사고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배운다는 거고 이 아래 환경들에서도 AD는 잘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간단히 넣어갈게요. 이게 제일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알고리즘 디스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작은 서브 옵티멀 그러니까 5%의 옵티멀 데이터 그러니까 되게 못하는 데이터를 넣어줘도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점점 내가 추가적인 학습이 없고 그냥 프리즈한 상태에서 액션만 내뱉었는데 점점 잘하게 되지만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은 그러지 못한다. 왜냐면 얘는 그냥 이 상황에 맞는 액션이 뭔지만 알고 얘는 점점 나를 발전시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가 되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이번 아이클리어 오랄인데 이거는 제가 하는 분야라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언슈퍼바이즈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란 리인포스먼트 러닝 에이전트를 리워드 없이 학습하는 겁니다. 리워드 없이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리워드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왜 하고 싶냐면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오브젝티브로 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애들은 프리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제너럴한 거 배워놓고 나중에 파인 튜닝 때 테스트 어댑트 하자. 얘네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에이전트를 던져놓고 너 리워드 없이 제너럴한 거 학습하면 나중에 파인 튜닝 시에 빨리 어댑트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 방법론들은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퓨어 익스플로레이션은 최대한 다양한 곳을 돌아다녀 보자 하는 친구고 두 번째는 스킬 디스커버리인데 얘는 최대한 다양한 행동들을 배우자.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친구고 세 번째는 월드 모델을 배우는 친구인데 얘는 그냥 사람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러한 인바이러먼트 다이나믹, 내가 여기서 이러한 액션 하면 다음 스테이트는 이렇게 바뀌겠지. 이러한 좀 그런 거를 배우는 친구인데 이 제목을 보면 알 수도 있다시피 스케일러블한 언슈퍼바이드 R을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스케일을 못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픽셀로 넘어오고 점점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엔타이어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커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내가 의미 있는 비헤비어를 전부 다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 사람은 이렇게 다 예측이 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나믹을 배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얘는 전체 스페이스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보고자 하고 싶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고 내 모든 스테이트 스페이스들을 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여기 있는 것만 맥시마이즈 하자. 그러면 스케일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자는 건데 이제 여기서 되게 수많은 수식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오브젝티브에서 얘만 보면 됩니다. 디스턴스 매트릭이 있고 내가 어떠한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내가 정의한 디스턴스 매트릭이 있으면 이 디스턴스만 늘어나도록 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서 맥시마이즈를 하자 이런 느낌인데 되게 긴 논문이라 5분 안에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얘네들은 그래서 어떠한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을 했냐? 템포럴 디스턴스라는 매트릭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minimum number of environment steps to reach 이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스테이트까지 떨어진 environment 스텝을 얘네는 디스턴스로 놓은 건데 얘네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한 걸음 이동해서 최대한 멀리 가는 이러한 다이나믹을 최대한 배우는 언슈퍼바이드 RL 에이전트를 만들자라는 거고 네,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정말 못해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먼데 아래 세 줄이 픽셀 스페이스인데 지금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지도 못하거든요. 가만히 서 있거나 이렇게 몸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메트라 혼자 엄청나게 잘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엄청난 발전이었고 되게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쉬워 보이지만 이 쿼드럽이나 휴머노이드나 이 키친 이런 것들은 픽셀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바뀌어도 다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커버하는 게 힘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 때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거고 이 파인 튜닝 때는 내가 프리 트레이닝 때 잘 배워놨으면 파인 튜닝 때 뭔가 이렇게 골 스페이스가 주어지면 이 골까지 얼마나 잘 갈 수 있냐 내가 배워놓은 게 얼마나 의미 있었냐 이런 건데 메트라 혼자서 항상 맨 위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이미지 스페이스에서는 전부 다 안 되던 지금까지의 알고리즘을 깬 최초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오라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5분 남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딥마인드에서 나온 알파 시리즈 전부 다 아시죠? 알파 5, 알파 스타. 근데 이제 저희 연구팀은 호준이 형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뭔가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풀고 싶은 문제를 먼저 찾고 그거를 해결하자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팀이 진짜 딥마인드가 맨날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얘네들은 바둑 깨자, 스타크래프트 깨자, 소팅 알고리즘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뭐에 집착을 했냐? 수학 올림피아드를 푸는 AI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풀고 싶은데 기하학에 특정된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능부터 보자면 1등 한 애만큼 했다 이겁니다. 이게 전 세계 올림피아드에서 1등 한 애만큼 한 0.9점 정도 낮은 건데 이게 정말 엄청난 거라고 하거든요. GPT-4도
막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막 이랬다고 하지만 여기에 없습니다. 걔는 빵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기하학 문제를 푼다 그래서 저는 막 이미지를 넣어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KMO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를 보면 기하여도 말로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세팅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랭귀지 모델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럼 랭귀지 모델로 어떻게 수학 올림피아드를 풀 수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되게 엄청나게 심플한 프로블럼인데 우리가 이제 옛날 옛적에 수학 공부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일단 이렇게 심플한 프로블럼이 있고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각이 같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이 선을 긋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선을 긋고 나면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고 그러나? 뭐 어쨌든 같다는 거를 증명을 하면 이게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옥실러리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미지에 새로운 점을 찍고 선을 긋는 행동,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점을 찍고 나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여기 얘를 긋고 나면 아 얘네들이 합동이구나. 그래서 같구나. 이런 거는 심볼릭 엔진이라고 되게 룰 베이스로 되게 잘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이미지가 딱, 이 문제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액션 하나를 던져서 점을 찍고 선을 그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심볼릭 엔진이 풀렸어? 안 풀렸어? 알려줍니다. 안 풀렸다 그러면 다시 점 하나 찍고 다시 선 하나 긋고 풀렸어? 안 풀렸어? 물어보고 안 풀렸어? 아니면 다시 또 다른 행동 해보고 결국은 풀렸어? 하면 오케이 풀렸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를 긋는 이 행동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셋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을 안 썼다는 걸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휴먼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어주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방금은 되게 이지한 세팅이었는데 이거를 올림피아드로 바꿔보면 올림피아드는 이러한 랭귀지 센턴스를 넣어주게 되고 알파 지오메트리가 지금 여기 보면 숫자가 써 있거든요. 한번 컨스트럭트 얘를 하면 그 심볼릭 엔진이 따다다닥 내가 낼 수 있는 결론들을 딱딱 내고 여기서 이제 뭐 풀어 하면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하는 건데 여기 109가 있는데 결국 109개의 옥실러리 컨스트럭션을 가하고 그럼 이미지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원도 그리라 그러고 선도 그으라 그러고 점도 찍으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풀린다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림피아드 문제는 이렇게 푼다. 여기서는 109개의 추가적인 컨스트럭션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데이터셋은 넣어줄 수 있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냐? 알파 시리즈들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태스크 스페시픽하거든요. 알파 스타도 되게 스타크래프트 스페시픽한 게 많이 들어가고 바둑도 그렇고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그릴 수 있는 조합을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을 만드세요, 원을 그리세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액션 스페이스가 만들고 걔네들 말로는 이걸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문제가 맡아지고 마지막에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냐면 저기서 랜덤 샘플을 합니다. 랜덤 샘플을 딱 때리면 거기에 있는 액션들 전부 다 하면 이 삼각형들이 그려지고 이제 심볼릭 엔진을 막 돌리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정보들을 가졌는지 이 초록색들이 뜨거든요. 이게 뭔 정보냐면 이 그림에서 EADH는 한 원 안에 있다. 이런 말이고 이런 것들은 심볼릭 엔진이 해줍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 심볼릭 엔진을 계속 돌리다 보면 요러한 결론들에 나타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심볼릭 엔진들을 다 돌리면 HA랑 BC랑은 수직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HA랑 BC는 수직이라는 거를 심볼릭 엔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똑똑한 게 이제 거꾸로 가서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이제 내가 얘를 알아냈어요. 조금만 더 해줄까요? 재밌어. 이제 얘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HA, BC를 제외한 걸 전부 다 지워요. 이미지에서. 소리 조금만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HA랑 BC를 뺀 전부 다 지우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처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컨스트럭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잘 만들었다는 거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미지고 액션들은 얘네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잘 깼고 이게 볼 때리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컨스트럭션을 한 거는 247개까지 컨스트럭션을 했어야 문제가 풀리는 것들도 있고 세계 올림피아드 문제여서 그런지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성능은
25점 아까 본 그 숫자고 이 프리 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은 궁금하신가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 아까 액션들이 자연어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푼 문제들을 사람이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넣어도 얘네들이 풀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파 시리즈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보다 잘했다, 사람보다 잘했다잖아요. 사람들의 해설에는 군더더기가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간단한데 불필요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를 또 이걸 통해 알아낼 수 있었다입니다. 질문 있나요? 그랬는데 네? 그 최적의 풀이가 다 있는 거예요? 문제마다? 그러니까 더 짧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은 사실은 unused freemind, 그러니까 사실은 쓰지 않아도 되는 정보인데 문제 풀이와는 관련 없는 정보가 사실은 들어 있었고. 사람의 해설이에요? 뭐만 질문해 어. 주세요. 네, 질문. 아니요, 따로 하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그다음 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에어 서버 쓰실 거죠? 아니요, 그냥 잔디 올려줘. 잔디 올려줘. 바로 시작하나요? 아니, 네. 뭐한 3분만 쉴까요, 그럼? 8시. 2분 쉬고 8시 하죠? 네, 그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하시겠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이요? 질문 있는데, 네. 이게 아까 액션 스페이스가 모든 문제 다 커버할 수 있는 액션 스페이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틀렸다라는 분석도 혹시 있나요? 틀린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못 푼 문제에 대해서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못 알겠습니다. 썼는지는 몰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하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간에 코드 빵꾸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랑 뒤에 주고서 중간 맞추라는 건데 맞아요. 이게 되는 거는 되는 건데 안 되는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얘네 말로는 만점 찍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그러더라고. 30문제 중에 25문제 맞춘 건데. 이거 1등을 하는 거면 외계인인데. 이미 아니다. 왜 이래? 아니 1등은 사람이야. 45.9. 근데 0.9 문제는 뭐지? 그게 나오는 부분 점수. 뭔가를 하고 늘리는 거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 간에 더 화목하라고. 실제 이틀만 쉬는 건가, 그럼? 그렇죠? 원래 3시나? 월요일까지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틀 쉬는 거잖아요. 플러스를 아니, 지금이, 요번에가. 주말 제외하고. 네, 금요일, 월요일이요. 오늘 3일 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신 거 없었나? 원래 뛰면은 뭐 대체 주지 않나? 그거라서. 그래서 준 게 월요일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틀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이틀 꼈는데 이틀 안 주고 하루 줬다는 거에 대한 얘기인 거. 아, 그럼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규정이 있대요. 그 첫 번째 비공휴일을 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 주는 게. 네. 네. 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을 웨스필즈라는 논문인데 이번에 아이클리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고 그 그룹은 ETH 주릭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낸 논문입니다. 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뭐 방금 논을 뭔가 레시듀얼을 이용했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떤 걸 해결했냐라고 하면은 스페이셜 템포럴 시그널에서 뭔가 잘 안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뉴럴 필드로 표현이 되고 그걸 뭐 레시듀얼로 뭐 네트워크 레시듀얼로 좀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뉴럴 필드가 뭐냐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필드라는 거는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넓고 그런데 그 전까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가 그 물체가 이제 저희가 이 지구상이 삼천상에 있을 때이 물체를 계속 이제 뭐 떨어뜨려 보면서 이 얼마 만에 떨어지는가 해가지고 저희가 뭐 중력 가속도 이런 것을 리그레션에서 알아낼 수 있잖아요. 뭐 그렇듯이 이제 이런 저희가 물체 하나 있을 때 얘가 이제 받는 그 지구에서 받는 중력 같은 거를 나타내는 것도 필드고 근데 이거는 인풋이 XY 포지션에 이게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게 뭐 지구에서 중력 얼마나 받더라 라는 것도 이제 필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뭐 파라볼로이드 같은 거는 빗살무늬 투기를 보통 하면 파라볼로이드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XY 좌표를 찍었을 때 그거를 뭐 Z값이 하나 나오겠죠. 레벨 커브 같은 게 하나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쿼리를 해가면서 이제 뭐 펑션을 하나 뭐 만들어낸다든지. 근데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다라고 하지만 그건 뉴럴에서도 나타내면 그냥 뭐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함수를 따라가도록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SDF랑 오큐펜시 필드는 뭐 3D 쪽이라서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이미지 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널프나 아니면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컴프레션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뭐 이미지 컴프레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이미지 한 장 갖고 있으면은 저희가 보통 압축하는 게 JPEG 이런 걸 압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청 큰 경우에는 뭐 뉴럴넷 하나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XY 포지션을 계속 물어보고 거기다 컬러 값을 얻는 뭐 그런 태스크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미지 리그레션이나 이미지 컴프레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디오 컴프레션이라고 하면 거기에 타임을 추가하는 거, 타임을 인풋으로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 t 타임 때 이 이미지, 그 비디오가 있으면 XY에서 그 컬러가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도 네 빌드의 일종입니다. 네, 뭐 오디오도 똑같겠죠. 이제 빌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필드로 쓰는 게 레디언스 필드죠. 근데 레디언스라고 하면은 뭐 저도 뜻은 잘 모르나 이제 저희가 물체를 봤을 때 물체 물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을 보고 걔가 이제 반사하는 걸 저희 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뭐 레디언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고 해서 널프라고 부르고 있었고 이제 보시면은 머스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XY, Z 코디네이트를 하나 넣고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널프가 아니라 이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걸 3D 비디오로 저희가 보려고 하는 뭐 다이나믹 널프나 이런 경우에는 타임 축까지 들어가겠죠. 네, 어쨌든 근데 뭐 일단 지금 타임은 빼고 XY, Z 스태틱한 C는 저희 카메라 여러 개 찍어가지고 1번 뷰랑 2번 뷰 사이에 1.5번 뷰를 인터폴레이션하는 그런 태스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널프라는 거는 이제 XYZ 코디네이트를 넣으면은 거기에 컬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컬러를 할 때 우리가 3D 한 점에 있는 컬러를 그냥 가져와서 2D로 바로 렌더링 하는 거는 너무 뿌듯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볼륨 렌더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딱히 모르셔도 될 거. 이제 뮤럴 필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이 태스크가 좀 이야기를 하는 게 논문 제목에서 스페이시오 템포럴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저 그냥 널프하면 그냥 스페이시오 시그널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템포럴 시그널까지 더해서 이제 뭐 그런 뭐 태스크를 좀 이제 잘 수행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태틱 널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YZ를 넣으면은 이제 RGB가 나오는 모종의 뭐 적분에 RGB가 나오는 거고,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제가 XYZ라는 이제 이런 쿼리가 있고 이제 컬러가 있으면 이 평면을 다 인터폴레이션하는 태스크라고 하면은 다이나믹 널프 같은 경우는 이 물체가 움직입니다.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카메라도 원래 같이 움직이죠. 이제 여러 씬에서 찍어야 되니까 스태틱 널프에 이제 타임을 가미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XYZ랑 이제 타임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컬러 값을 뽑는 그런 태스크인데, 그럼 이 3차원을 인터폴레이션하는 뭐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시면은 사람이 서고 이런 조금씩이나마 움직이는 어쨌든. 네, 이런 걸 보시면은 다이나믹 널프라는 태스크가 어떤 건지는 대충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XYZ 넣어서 컬러 이렇게 뽑아서 렌더링해서 우리한테 이미지 뿌려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타임이 이제 다이내믹 도메인이겠죠. 타임이 예를 들어 내가 1초 때 손을 이러고 있었다. 그러면 손을 이러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컬러를 넣었을 때 컬러 알려줘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다 MLP로 해결이 되어 왔죠. 빌드 같은 경우. 왜냐면 뭐 MLP 말고는 저는 뭐 다른 뭐 더 좋은 방법 이런 거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게 고착돼서 MLP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가장 쉽죠. XY 뷰지네임 넣고 이렇게 컬러 뽑아내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널프를 배웠을 때는 조금 이 방법이 좀 어색했거든요. XY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인풋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모르겠어라고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XY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슈퍼비전 이렇게 줄게라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그게 좀 생소하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필드라는 건 보통 이제 그렇게 리그레션하고 익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런 MLP 같은 게 하이 프리퀀시 패턴을 파악하는 데 과연 적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히 적합하지 않겠죠. 보시면은 이게 이 논문이 이제 차용한 그 이름 On the Spectral Bias of Neural Network라는 이제 ICML 좀 오래된 논문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MLP가 일단 로우 프리퀀시 모드를 먼저 학습을 하는 걸 좀 우선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터레이션이 이제 낮을 때 대충 이제 개형만 파악을 하죠. 근데 이거 뭐 실험 세팅이 토익 이그젠플인데 보시면은 그 카파가 이제 이 프리퀀시고요. 주기의 역수죠. 주기의 역수 프리퀀시.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중첩을 저희가 하면 이런 제가 무작위의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리그레션하는 태스크를 해봤는데 이트레이션마다 저희 얘가 이제 로깅을 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런 개형만 관찰하다가 점점 가면서 좀 오버피팅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션이 뒤에서야 이제 좀 이런 하이 프리퀀시한 이런 모드를 찾아가더라는 거. 근데 여기서 가져가야 할 이제 뭐 레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얘가 하이 프리퀀시보다는 전체적인 개형, 로우 프리퀀시부터 파악을 하다 보니 얘가 뭔가 저희가 다이나믹 널프나 그냥 널프 같은 경우는 되게 하이 프리퀀시잖아요.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면 픽셀 다음에 컬러 값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 이런 걸 하이 프리퀀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타임이 들어가면은 타임이 하나 바뀔수록 여기 있던 게 원래 이렇게 내려게 뭐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벌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한 10도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걸 로우 프리퀀시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다음 초를 봤는데 한 30도 올라갔다. 이런 거 하이 프리퀀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캡처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질문이 네. 결국에 뭐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 순으로 쫙 배운다고 치면은 이게 만약에 그 학습을 되게 오랫동안 한다면은 결국에 하이 프리퀀시는 다 잡을 수 있다고 보장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게 맞는 게,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MLP의 그 카파가 제한돼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친구가 뭐 논문을 전개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를 물론 이제 얘가 주장한 실험대로 이터레이션
꽉 채워서 돌리면은 결국 다 우리가 다 모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모델 카파를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모델 카파를 늘리면 저희가 아는 부분이 오버피팅이 항상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타임 프레임에서 사진을 널프든지 아니 비디오든지 찍고 2번에 찍고 넣는데 1.5를 인터폴레이트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카파가 너무 커서 오버피팅이 돼버려서. 이건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해결해 보겠다라는 게 이 논문이거든요. 약간 그런 얘기는 없나요? 혹시 앰플리튜드 관점에서 얘기는 보나 싶어서. 앰플리튜드가 이거 진폭이죠. 네,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앰플리튜드와 로우 프리퀀시 앰플리튜드에 따라서도 이런 게 패턴이 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관찰을 하진 않았는 게, 이거 어쨌든 그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는 독립적인 요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아가지고 그거 모르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것도 좀 아무 상관없는 실험 세팅으로 가져갔다는 게 보이면 이게 그냥 앰플리튜드를 그냥 이퀄하게 만들려고 페이지도 그냥 샘플 랜덤이 샘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진폭이라고 하면 그 관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앰플리튜드가 크고 작은 게 어쨌든 학습에도 크게 영향을 주니까 네. 단순히 프리퀀시만으로 이게 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근데 진폭이 근데 이미지 관점에서는 어떤 값이라고 퀀티티라고 할 수?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진폭이 작은 거는 하이 프리퀀시 패턴이 있어도 무시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충 개형이 나오니까. 일단은 로스도 작을 거고, 네. 리그레션 그린다고 치면은 일단 무시해도 로스가 별로 안 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앰플리튜드라는 거를 고려를 하고 실험이 이루어지나? 좀 궁금해서 저도 어떻게 돼야 한다기보다는 그냥 앰플리튜드의 로스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좀 빠져 있는 거. 이 주기가 바뀌는데 이 한 번 바뀔 때 얼마나 바뀌냐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냐라는. 네, 그건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논문 자체가 저도 그냥 원래 논문이 아니라 얘가 말한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 온 논문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이 논문에서 그렇고, 그리고 여기 On the Spectral Bias of Neural Network라는 논문에서 그렇고, 이런 로우 프리퀀시부터 먼저 잡아내는 게 MLP의 좀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스펙트럴 바이어스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근데 NLP 여기는 NLP라고 한정되는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아니요, 여기선 아니니까 이제 말씀 잘못 들었는데 이 On the Spectral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이제 MLP로 내가 한정지어서 내가 필드를 다룰 거니까. 근데 트랜스포머로도 쓸 수 있잖아요. X, Y 주고 리그레션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널프나 필드 쪽에서 써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기존에 안 써도요? 네, 근데 그런 트랜스포머가 왜 그게 성능이 좋고 그런지 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포지셔널 인코딩 덕이었다라고 하면 MLP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ML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그래서 그전 웍들이 이런 타임 플러스 공간적인 이런 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포지셔널 인코딩을 했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너소이드, 이렇게 사인 코사인 이렇게 겹쳐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이제 단순간에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모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이렌이라는 논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까요? 렐루 쓰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논문. 그리고 이제 이거는 누구 논문에서 한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가장 브루트한 방법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은 그냥 뉴런 개수를 넓히면 되지 않겠냐. 근데 알다시피 오버피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뭘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제 단순하게 뉴런 카운트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를 늘리거나 뎁스를 늘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에 조금 중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는 일단 늘리긴 해야겠죠. 늘리긴 하는데 그거를 최소한으로 늘리되 이제 성능을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최근에 좀 유행했던 로우 랭크 팩토라이제이션 로라 이런 거 제가 잘 모르죠. 어쨌든 네, 그런 거에서 영감을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타임이 들어가고 x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W1, 이 W1이 이제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뭐 MLP 한 장이에요. 웨이트 있고 바이어스 있는 네, 웨이트 있고 바이어스 있는 거 그 한 장이고 이제 각각 한 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하면은 이제 기존에 그냥 MLP를 그냥 쓰는 거고 여기다가 뭔가 레지듀얼 값을 얘랑 이 사이즈가 똑같겠죠. 사이즈가 똑같은 레지듀얼 값을 모종의 연산을 통해서 얻어서 그거를 더하면은 그게 훨씬 더 성능이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얻는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인퍼런스랑 트레이닝 스피드가 그냥 카파 늘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뭐 임플리시트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이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일단 MLP를 쓴 애들한테는 모두 이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애드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영어 너무 많고 이렇게 수식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이 수식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가 보통 그냥 MLP를 이렇게 캐스케이드하게 들어가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T랑 X 시그널을 보면은 여기 이 판이요. 네, 이게 MLP죠. MLP 하나 들어오고 나서 뭐 1번부터 N-1번까지 하고 근데 그 유닛의 이제 파이는 이제 이 웨이트랑 바이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었는데 이걸 일단 포뮬레이션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 그러니까 MLP에서 한 인풋에서 아웃풋을 옮길 때를 이제 우리가 떼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대로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모종의 연산을 통해서 레지듀얼 값을 구해서 그거를 더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더 잘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시키냐? 근데 뭐 가장 뭐 브루트한 방법은 이거를 그냥 이것도 똑같이 웨이트 파라미터로 두고 그냥 더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타임의 개수를 이제 뭐 TI라고 하면은 그 TI가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한 타임에서 이거를 5를 이렇게 뜯어오면은 얘랑 이제 글로벌하게 스패닝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하나 두고 그거랑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그 레지드얼 값을 계속 뽑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타임 디펜던트 웨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관이 약간 메타러닝 또는 하이퍼 네트워크 이런 거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여기까지 좀 뭐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에 인디펜던트한 이제 뭔가 그 글로벌 스패닝 셋이 있고 베이시스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타임을 뜯어오면은 거기 타임에 있는 벡터랑 얘랑 그냥 텐서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은 그걸 내가 웨이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더해가지고 트레인 한번 시켜보겠다 라는 이야기. 근데 뭐 이게 로러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로러는 뭐 벡터 하나만 가지고 외적해서 매트릭스 만들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네, 네, 좀 일본식을 보면은 네. 좀 파이에 tx라고 함수가 되어 있긴 한데 WN이라든지 뭐 저런 거 딱 보면은 밑에 이번 수식도 그렇고 네. t랑은 뭔가 좀 관련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원래 저 수식에서는 t를 안 원래는 보는 거예요. 콘텐츠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 이건 좀 헷갈릴 여지가 있는데 원래는 x 그러니까 w를 x랑 t랑 콘텐츠에서 묶고 들어가겠죠. 네, 원래는 그러면은 콘텐츠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t에 대한 디펜던트가 무엇을 여기서 뜯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세부 나오는 거에서는 이제 콘캣을 안 하고 t를 따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WI 그냥 원래 WI에서 t가 아니면 xi가 이제 xi 콘캣 t로 돼서 들어갔던 거겠죠. t는 뭐 1부터 100까지 일단 원하는 기초에 들어가는 거. 레지듀얼이 아닌 부분은 타임 디펜던트 한 애가 아닌 거고 전혀 그냥 뭐 뭔가 뭔가 커먼한 스태틱 무언가를 배우겠죠. 캐노니컬한 무언가를 이렇게 되면 뭐 그걸 얘들이 까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이 스페이셜 템포럴 필드를 렌더링 하는 게 이게 뭐 첫 번째 연구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방식인데 그거를 개선을 한 거?
스페셜 트랜스포를 그러니까 뭐 T랑 X 넣고 퀀티티 뽑아내는 태스크 자체가 네. 아니면 그 전까지도 많이 비디오 컴프레션 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해왔고 그다음 다이나믹 로드도 다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MLP를 뭐 썼었나 보네. 네, MLP 쓰는데 그냥 컴퓨터에서 계속 그냥 코드를 하는 타임이 그대로.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방법론은 이제 이 친구도 말한 게 끝이고 그리고 테스트 타임 때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0번이랑 1번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개면 이게 디스크리트한 그냥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0.5번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0번이랑 1번을 가져와서 그냥 반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매트릭스 연산을 합니다. 그냥 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해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실험 같은 거를 친구들이 좀 댄스하게 보여주는데 일단은 이제 뭐 비디오 컴프레션이라는 가장 쉬운 태스크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MLP로 이제 이거를 모사한 태스크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은 지금 3D 쪽 얘기라서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 이 두 개 파란색 이제 점선이랑 검은색 실선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이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액티베이션에 그냥 그 사이너소이드 펑션을 쓴 친구랑 이제 자기 레지 필드를 더했더니 이제 검은색 이렇게 PSN을 이렇게 결과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카파만 늘린 거랑 이제 비교를 해 봅니다. 그런데 뭐 트레인 때도 그렇고 이제 테스트 때도 그렇고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비교로 보시면 루치가 많이 나오는데 왼쪽이 안 쓴 거고 오른쪽이 쓴 거거든요. 보이나요? 왼쪽이 좀 많이 불러 이거 좀 노이지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비디오 어프로시메이션 또는 비디오 컴프레션 이런 태스크에서 하는 이제 뭐 뉴메리크 매트릭도 좀 보여주는데 그럼 당연히 테스트 페이스는 올랐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타임도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세컨드 퍼 이터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카파 늘린 것보다는 뭐 세배보다 조금 아닌데 한 2.7배, 8배 정도 빠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모리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제 뭐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부터 늘리는 거. 저 NGP 이게 NGP가 이게 3D 쪽에서 한 건데 그냥 얘들은 그냥 공간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패치로 뜯어가지고 학습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3.0원에 쓰였던 건데 뭐 여기까지 하면 너무 딥해질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저 다시 좀 설명해 줄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부터? 메소드가 네. 여기 뭐 T랑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다고 그거는 뭐 그게 뭐 뉴로 뭐 필드다 뭐 그건 알겠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거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그냥 MLP만 써왔으니까 타임이랑 이제 X 이제 포지션이랑 이제 그대로 이렇게 길게 컨택 해가지고 네트워크 MLP 태워가지고 아웃풋 이제 추정하는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그 웨이트 이제 이 WI만 썼으면은 그렇게 이제 학습 방식을 해왔는데 I가 뭐야? I 번째 레이어? 네, I번째 네. I번째 레이어고 T는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T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XT를 컴캣을 하던 걸 X만 받아서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우고 그 다음에 T는 뭐저 네, 따로 WI를 뭐 만들어내는 좀 어떤 별도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켜서 아니. WI를 구한다. 이건 네트워크 아니고 그냥 그 러너블 파라미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 생겼어요? 나온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T에서 WI 오브 T로 가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T에서 WI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T가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이번 거를 뜯어오면은 이 벡터랑 얘랑 매트릭스 연산해서 이 WI를 만들어내는 게 WIT입니다. 저 WI 저게 쉐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TI는 가능한 모든 T 값들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N하고 M은 이제 매트릭스 인풋 아웃풋이죠. NI와 MI가 뭐라고요? M이 인풋이고 N이 인풋의 아웃풋이죠. 디멘전? 네, 매트릭스니까. 네, 이제 얘랑 사이즈가 같아 있고요. 그러니까 I는 레이어 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각 레이어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어, 네. 네, 그래서 뭐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오른쪽 수식에 그냥 오리지널 W가 그냥 2차원 MLP 이런 게 아니고 3차원 MLP여서 저렇게 생긴 모양인 거고 뭔가 로라에서는 3차원의 표가 아직 뭐예요? 현 일치가 아니라 이게 얘들이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주황줄을 일부러 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이제 딱 타임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n by n 그러니까 n by n by 1이죠 1. 네, 그게 그냥 네트워크의 사이즈랑 똑같은 오케이. 거. 그러니까 이게 타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풋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약간 좀 텐서를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 이 T가 뭐 이게 T는 이렇게 범위 바깥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엑스트라폴레이션은 거의 안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 T는 또 컨티뉴어스 값을 뭐 아까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0번, 1번 있으면은 이제 0.5에서 내가 커리를 하면은 2분의 1, 2분의 1에서 더해가지고. 아, 이 파라미터를요? 네, 그죠. 여기 이제 1번, 0부터 1번까지 있으면 얘 두 개 가져와서 한 숫자를 이렇게. 근데 어느 단계에서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 구하고 나서 이게 학습을 이제 0번부터 100번까지 100개 네, 10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걸 학습하고 나면 0부터 100까지 컨티뉴어스 모든 값을 제가 커리로 던져볼 수 있는. 아니 근데 그 같은 건가 수학적으로 저 VI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WI를 구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VI를 인플레이션. WI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같은 건가? WI를 그게 매트릭스는 하면 똑같은 네, 똑같은 거예요. MI는 고정이니까. 네, 이렇게 느끼면 똑같아요. 엑스트라폴레이션 못하는 거고요. 그쵸. 원래 뭐 널프 태스크 자체가 뷰 이만큼 줬는데 내가 여기까지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태스크는 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약간 공간적인 느낌이고 사실 네. 타임축은 이게 널프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T는 널프에서 T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다이나믹 널프를 앞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네, 비디오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양이 비디오 드렸죠. 약간 또 여기서 얘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는 예측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이걸 할 테스트 굳이 그러니까 이 태스크가 아닌 거죠. 엑스트라폴레이션 할 태스크가 아닌. 이거는 T가 엑스트라폴레이션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보여주진 않지만 뭐 여기서 그냥 생각이 안 하는 거고. 갑자기 궁금한 게 그냥 너프를 생각해 보면 네. 걔는 약간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게 네트워크에 인풋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인풋이 뭐죠 위치 값이. 위치 값을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뭔가 디스크릿하게 무슨 픽셀은 뭐 어떤 매트릭스를 쓰고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네트워크를 거치면서 좀 기대는 게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미지랑 슈퍼뷰. 근데 지금 저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0초였다 하면 한 100개만큼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시고. 네, 네.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뭐 0.5초다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0번째랑 첫 번째 한 다음에 그냥 0.5, 0.5 이렇게 섞어주는 건데 명시적으로. 네. 그게 좀 너프에서의 그런 인터폴레이션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널프에서 그런.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 계산에 기댄다기보다는 저거는 그냥 명시적으로 리니어하게 섞어주는 거잖아요. 수식적으로. 네. 그게 좀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너무 좀 나이브한 느낌. 그런 느낌이 갑자기 좀 들어가지고 음. 뭔가 내뷰라이제이션 같은 거 한번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뭐 이게 자연스러운 행위다라고 그냥 생각하지만 물론 나이브하긴 하지. 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자면 뭐 0초에서는 손이 90도가 있었고 1초에서는 180도가 됐는데 이게 인터폴레이션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서서히 90도 손이 없어지면서 180도 손이 나타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런 방식으로 그렇죠. 했을 때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그런 현상이 없었나요?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근데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타임 컴퓨터에서 그렇게 바로 놓을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인터폴레이션을 처리하기는 좀 더 잘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네트워크 기술에서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네. 뭐 학습 때 뭐 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샘플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네. 타임초 샘플이 많아요? 타임 학습하면 다르지 않을까? 뭔가 타임 추억이 막 엄청 막 복잡하지도 않을 것 같아. 뭐 움직임이 뭐 이렇게 엄청 뭐 단순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뭐 피스와이즈 리니어하다라고 치면은 뭐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이거 뭐 뉴럴 오디 이런 거 푸는 것처럼 뭐 짐작 운동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단순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뭐 결과를 먼저 보면은 좀 좋았을 것 같아. 뭐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어쨌든 네트워크 안에 뭐 A 좌표의 정보가 들어있고 B 좌표에 대한 정보가 다 한 공간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저장 공간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뭐 타임 0이랑 타임 1이랑 네. 그래서 각각의 정보의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게 자연스럽게 좀 될 것인가. 근데 뭐 저는 왜 소통을 안 해요? 어, 지금 저 그 피규어 상에서는 다 다른 매트릭스로 저장이 돼 있지 않나요? 아예. 결국 서로 다른 T가 뭐 독립적인 뭐 각각의 인베딩을 가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 T가 0점 아니 그러니까 T가 1일 때랑 2일 때랑 뭐 학습 데이터가 뭐 1일 때와 2일 때 뭔가 연속성이 있을 테니 시간적으로 템포럴 뭐 컨시스턴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스무드한 템포럴 트랜지션 뭐 그러면 그 연속성은 결국은 독립적으로 할당한 그 VI 매트릭스의 I 번째 로우 벡터들에도 그 연속성의 정보가 어느 정도 담기겠죠. 그러니까 뭐 T가 1일 때랑 2일 때뭐 통신을 안 한다, 뭐 직접적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이제 그 T가 1일 때와 2일 때가 동시에 입력으로 들어감으로써 뭔가 통신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결국 학습 데이터에서 1과 2일 때는 거의 비슷한
아웃풋을 가질 거라서 뭐 그렇게 엮이는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템포러스인데 이런 게 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네트워크가 이제 로컬 옵티마가 되게 여러 개일 거잖아요. 그래서 T가 0일 때 도달한 것과 1일 때 도달한 것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인퍼런스 타임에만 그 T 사이 값이 인터폴레이션 되는 쿼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00이면 100 들어올 수 있는. 학습에서는 뭐 T를 트라이 1로에서 0부터 100 사이에서 뭐 인티저 값만 학습했다가 인퍼런스 때는 뭐 0.5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건지 아니면 학습 때도 뭐 0.5도 들어오고 학습 때는 0.5고 어떻게 GT가 없어. 이거는 좀 뭐 그렇게 뭐 하이퍼 구식이 뭐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한 형태로 달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t가 이제 뭐 1부터 100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t가 이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저렇게 뭐 w를 결정하는 뭐 어떤 별도의 좀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t가 일단 들어가면 t는 일단은 ri라는 인베딩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로우 벡터든 컬럼 벡터든이 뽑혀지고 그러니까 t를 포지션 인베딩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 포지션 인베딩 벡터는 그냥 completely runnable한 파라미터고 그러면 그 벡터는 저 mi랑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태우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wi의 한 슬라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x 벡터를 그 반대쪽 축에서 곱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웨이트 모체가 되는 게 WI 여기다 더해지고 나서 X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거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뭐 조금 아까 뭐 3차원 MLP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약간 텐서형 3차원 텐서 형태로 있고 입력은 x와 t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x는 그 3차원 매트릭스 3차원 텐서의 한쪽 모드에 곱해지고 t는 또 다른 쪽 모드에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 벡터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잘못 생각한 건 있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W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어쨌든 어떤 벡터는 다 그 M이라는 네. 분서에 곱해지니까 그게 패딩 연관성이 셋이 있었네. 아,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옛날에 뭐 이런 뭐 베이시스 이렇게 해서 학습한 논문들 좀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한 뭐 이 M에 대해서 뭔가 연산을 해줄 줄 알았어요. 뭐 계속 QRT 포지션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부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아마 생각했던 부분이 비슷할 것 같은데 너무 여기에 대한 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저는 없음을 떠나서 그냥 여기다가 뭔가 해주지 않아서 얘가 뭔가 그런 관계성을 잘 찾을 수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텐스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네. 좀,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결과적인 부분이라서 네. 뭐
베이스라인에다가 본인 것들 좀 붙였더니 결과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까 뭐 승환이 말씀해 주신 게 갑자기 없어지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이런 현상일 것 같고 손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완화가 되고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같은 프레임 뽑아온 것 같은데 훨씬 애드온 모듈에서 한번 써봤더니 되게 좋더라. 여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위에 있는 예시 비디오 컴프레션 같은 경우, 아 이건 비디오 여기 네, 이거는 T를 어떻게 낸 거예요? T를 베이스라인 원래 베이스라인은 무조건 콘캐스를 어디서 그렇게 했나요? 근데 이거는 뭐 이런 뉴럴 필드 이런 걸 다룬 논문에서 그냥 자기들이 토의 실험으로 보통 보여주는 거라서 아마 사이렌이란 이 논문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기존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뭐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누가 한번 그렇게 해봤다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좀뭐 뭐 기존의 어떤 소트 어프로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어프로치들은 뭐 여기서 연산을 바꾸진 않고요. 그냥 이 사이렌 같은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냥 사인으로 바꿨다라는 게 끝이었고, 네, 뭐 그전 소타는 사이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니 이런 뭐 필드 보시기로 비디오 컴프레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의 소트 어프로치가 뭔가요? 예를 들면 사이렌 논문에서 자기네들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비디오 컴프레션에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비디오 컴프레션 태스크에서 사이렌이 쏟다라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맛배기로 보여줬다는 뜻이 의미가 좀 강하고. 네, 그 그러니까 비디오 컴프레션에서의 쏟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뭐 필드 거시기를 써가지고 비디오 컴프레션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타임 축을 혹은 타임 정보를 그냥 콘캣해서 했던 게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요? 시간이랑 그 위치 정보는 아무래도 좀 다르게 처리할 것 같거든요. 기존의 어프로치들에서도. 네,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정확하게 이 방법대로 여기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물론. 네, 그렇지만 최소한 뭐 그전에 저 X와 T를 이렇게 임명줘서 뭐 저런 필드 보시기 이렇게 학습하고 뭐 그런 류의 태스크나 그런 류의 방법론들에서도 뭐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둘은 조금은 다르게 처리를 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네, 뭐 최소한 뭐 디퓨전에서도 T를 뭐 그걸로 넣잖아요. 뭐 거기서의 T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건 T는 기본적인 XY 이미지 스페이셜 그 리스트 타입 그 축의 정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넣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류로 비디오 컴프레션을 하는 기존 어프로치에서도 T는 좀 다르게 처리했을 것 같거든.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토이 이글젠플로 많이 보여주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이렌 입장에서는 그게 뭐 토이 태스크였을 수 있지만 네. 이 태스크를 전문적으로 파는 뭐 누군가 연구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아마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는 이제 LLP만 쓰는 애들에서 이런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얘랑만 비교를 한 거. 그냥 뭐 태스크적으로 깊게 파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해줬는데 네, 이제 뭐 그냥 저희가 쓰던 대로 MLP를 쓴 경우고 그리고 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 게 뭐 아웃풋 레지듀얼 웨이트라고 해서 그냥 나온 액티베이션 펌핑도 통과해서 나온 친구에다가 그걸 더해주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모듈레이션 한다고 해서 그냥 아예 하다마다 곡을 해서 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친구는 그냥 이제 모체가 되는 이런 W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한 태스크를 뭐 오블레이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들과 비교해서도 좀 성능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테스트랑 트레이닝은?
뭐 의미가 있네. 아, 테스트 트레이닝이요? 그냥 뭐 오버피팅이 아니다. 뭐 네. 약간 이런 거를 의도야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다 그런 거 다 비슷한 경우 같은데. 뭐. 아마 경영은 다 비슷한데, 네, 그쵸. 근데 자기들이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그냥 뭐 모델 파라미터만 늘리면 오프팅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최소한 방어를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다른 애도 그냥 파라미터 늘리는 오버팅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만 늘리면 오프팅이 네, 되죠. 그 실험 여기 그 실험이 아까 여기서 보여준 이 실험에서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그거 보면 테이블 6에 넣는 거. 식스였어. 그렇죠. 아, 근데 여기에서는 없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를 지시하는 그 글에 있었는데 제가 네, 그리고 이거는 그 매트릭스를 어떻게 팩토라이제이션 하는가에 대해서 또 어블레이션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CP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문이 70년도 논문이라 가지고 일단 이게 뭐 SVD에서 조금 더 고차원된 방법의 SVD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를 찾아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이거를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때 그런데 제일 좋았다 이 정도밖에는 이건 전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랭크원 텐서 팩토라이제이션인데, CP 이게 네. 약자가 뭐죠? 근데 어디 텐서를 가지고 팩토라이즈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아니었나? 아니었나? 네, 맞죠. 네? 그 WI 레지듀얼 그거를 팩토라이징 할 때 썼다는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저 팩토라이제이션 오브 WI 저거를 텐서로 본다면 이거는 지금 한쪽 모드로만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한 거고, 이게 어쨌든 3차원 텐서니까는 이제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다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고, CP는 그거를 랭크 1 아웃, 이제 3 모드, 랭크 1 아웃 프로덕트로다가 그걸 했다는 거고, 터커는 뭐, 코어 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뭐 WI라는 텐서를 좀 압축하는 뭐 이런저런 거를 좀 해봤다는 건. 근데 뭐 CP 그럼 이게 뭐 로라랑 다른 게 랭크 1 텐서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요? 화랍하고 뭐, CP하고 똑같은 거죠. 뭐. 네, 뭐 하여튼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랑 좀 텐서 팩토라이제이션 매트릭스에서 텐서로 확장되면 팩토라이제이션이 좀 두 가지 브랜치가 좀 있어서 그게 하나가 이제 랭크 1으로 하는 거고 퍼커는 이제 뭐 코어 텐서 나오고 해가지고 하는 조금 뭐 다른 게 있어요.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텐서 뭐 그거 했던 거 좀 듣지 않았나요? 공학생 정도는? 아, 예, 저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대충. 내가 언제 옛날 소시적인 랩 세미나 때도 한번 쫙 썰을 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네. 무슨 메이트나 이신 아니에요? 뭐 사실 저도 보면서 그 생각하기는 교수님이 옛날에 뭐 머신러닝 뭐 아무것도 안 될 때 뭐 행렬 뭐 거시기로 하는 게 논문 쓰기 제일 만만하니까 저쪽으로 엄청 쓰고 했죠. 데이터 마이닝 쪽은 아직도 저거 잡고 붙잡고 있던데 잘 안 되는데 사실 내 개인적인 느낌. 보니까 한번 그냥 저거는 어찌됐건 다 뭐 엎어치든 매치든 리니어 모델 아니면 레이어 하나짜리 모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난리니어러티도 추가가 안 되고 MLP 혹은 딥러닝의 그 여러 레이어의 기회를 못 쓰는 애거든요. 쟤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라. 그래서 하여튼 나는 뭐 한계가 명확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논문 쓰기는 좋아서 막 뭐 무슨 하다 뭐 무슨 프로덕트도 막 정의하는데 막 로테이션도 막 꼬불탕거리는 거 많이 나오고 하여튼 네. 불가능한 더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조심히
구성권이 비스무리 꽤 많이 좋다는 거 제가 올려드린 거 PT 가서 마지막 페이지 가면 그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디널, 다이널 푸닝 저런 애들이 이제 좀 시간축을 좀 다루는 논문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쟤네들이 어떻게 다뤘는가 그거랑의 좀 근데 비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의 그 베이스라인은 너무 없어. 그 친구가 안 다루기도 했고 이거 하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해요. 베이스라인 6개나 그래서 그래서 기존에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가 분명히 뭔가 난트리별한 게 있을 거거든요. 바보가 아니고요. 그 네, 사람들도. 그래서 뭐 대충 근데 보통 제가 본 거는 다 콘캐스를 해가지고 네, 뭐그 아니 근데 이것도 콘캣이야. 다만 그 인풋을 다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일단 포지션 인베딩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바이리니어 그런 거지. 약간 우리가 그 뭐야 그런 거지? 어텐션도 QK 트랜스포즈에다가 V 뭐 이거잖아요. 그 레이어를 하나를 본다고. 근데 QK 트랜스포즈 자체가 Q랑 K랑 있고 이게 중간에 행렬이 WQ 트랜스포즈 WK 이런 로랭크 팩토라이제이션의 형태를 가지는 역시 그것도 텐서 형태로 이루어진 텐서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가 되고 두 종류의 인풋이 한쪽은 이쪽에서 곱해지고 한쪽은 저쪽에서 곱해져서 나오는 결과 벡터가 QK 트랜스포즈거든. 왜냐면 Q라는 게 WQ 곱하기 X? 그리고 저쪽, 아니, X 트랜스포즈 곱하기 WQ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 K 트랜스포즈가 아마 WK 곱하기 KY 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X 벡터, Y 벡터가 있으면 X 벡터, Y 트랜스포즈 벡터, 근데 여기 안에가 텐서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뭐, 무슨 얘기가 더 있지? 아니, 어쨌든, 그래서 얘도 그냥 그걸 인형으로 넣는 건 맞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애들은 뭐, T를 단순하게 포지션 인코딩을 해갖고 뭐, 어떻게 했다? 라는 거랑 뭐,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차별성을 가지는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만 내부 그 콘캣 해갖고 인형으로 넣었을 때, 일단 포지션 인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계산에 반영되느냐가 차이인 거지.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고찰 아니면 뭐 좀 그런 분석이나 뭐 네, 하고 실험 같은 거좀 들어가야 되지. 여기까지. 네. 그래서 뭐 퀄러티가 좋고 뭐 파라미터 퀄러티가 좋고 파라미터가 뭐 작다 이거야? 파라미터 잡고 인버스 타임 적고 이런 거. 인퍼런스 타임도 적다? 네, 파라미터가 작으니까 타임 적고 애돈으로 쓸 수 있고 네, 100가지를 네, 세닝 포인트로 달아서 등록하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스팀 아닌데? 전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거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훨씬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용할 만한 게 있어 보여서.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